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최대 화제가 된 사건이죠.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경남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건 물론이고요. 2년의 실형을 살고 또 형 집행 기간을 포함해서 7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의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죠.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지사는 판결 선고 후에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 후에 여야의 반응은 사뭇 달랐죠. 여권에서는 유감과 함께 안타까움을 표한 반면 야권에서는 대통령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향후 대선과 국정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이 되네요. 7월 2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야놀자 테크놀로지 Rent, bus, resort, camping, 야놀자 테크놀로지 hotel, pension, dessert, cafe, 야놀자 테크놀로지 resort, spa, food, fly. 야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것 한 번에 쉽게 야놀자 테크놀로지 야놀자 테크놀로지 온가족 무좀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좀 엄마 무좀 아들 무좀 따님 무좀 티어실 원스 할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할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7월 2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조용찬의 미중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또 2부 이슈 오늘에선 오늘 엄태양 봉화군수 4차 공판이 있었죠. 봉화군 농민회에선 봉화군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봉화군 농민회 김현희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이어갑니다. 조용찬의 미중바로 알기. 지난 월요일에 미국과 유럽, 세계 각국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일제히 비난했고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중국은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적 목적의 비난이다. 제재를 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이제는 사이버 공간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찬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전 세계 사이버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전 세계가 중국에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건가요? 네, 미국 백악관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용 소프트웨어에 중국이 사이버 공격을 했는데요. 네. 이때 전 세계적으로 25만 대 이상의 서버가 공격을 당했고요. 미국에서만 기관들은 3만 개, 전 세계적으로 14만 개 서버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국가안전부 해커 4명을 기소했고요. 미국의 FBI 그리고 국가안전보장국이라고 하는 NSA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해커가 사용하는 50가지 수법을 자세히 공개를 했습니다. 네. 많은 피해를 입지 말라는 측면인데요. 주로 미국과 동맹국의 정치나 경제, 군사, 주요 기관들의 직원, 그리고 조직의 민감한 정보, 그리고 중요한 첨단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 개인 식별 정보까지도 무차별하게 공격 목표로 삼고 훔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십만 개의 서버를 공격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네, 주로 서버 공격할 때 이메일과 관련된 루트로 타고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네. 이러면서 서버 자체에 침투를 해서 서버를 아예
그 악성 프로그램을 씹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버 자체가 새로 교체해야 되고 또 그 동안에 고객 정보 이런 것들이 전부 날아가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고요. 또 이거와 관련된 정보를 중국의 해커를 통해서 중국은 손쉽게 입수를 하기 때문에 네. 고도의 정보전이나 선전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에 이메일을 타고 들어가서 잠깐 동안 어떻게 정지를 시킨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잠깐은 아니고요. 네. 지금 나온 자료에 따르면 1월 달부터 3월까지 아주 정교하게 몰래 침투를 해서 네. 장기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럼 서버를 공격 당한 것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점점 그 공격이 커진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난 뒤에 3월 2일 날이 돼서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발견하고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버를 공격해서 정보들을 빼가는 방법인 건데 그럼 이런 중국 해커들이 주요 대상으로 삼는 뭐 나라나 기업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미국과 동맹국의 그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첨단 기업의 주로 침투하게 되는데요. 랜섬웨어라고 해서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파일을 모두 암호화시켜서 몸값을 요구하는 공격도 있고요. 크립토 제킹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가상화폐를 채굴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해커 부대의 실력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나요? 네, 중국 해커 부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버 수군이라고 해서 인터넷 공장 부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중국 내 3천만 명의 댓글 부대죠. 우마오 집단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해외 여론 조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을 같이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은 무려 우리나라 원화로 88조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이 53조인 점을 비교해보면 엄청나다는 거죠. 또 중국 해커 부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가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정교한 기법을 통해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데요. 지난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이 한창이던 10월 13일 날 갑자기 2천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뭄바이시가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병원이나 에너지 공급 시설, 군부대가 모두 일시적으로 그 활동이 중단이 됐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후적으로 중국의 사이버 공격으로 밝혀지면서 인도와 중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엄청나네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보다도 많은 88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인터넷 공장 부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정부에서도 이 공장 부대의 존재는 당연히 알고 있겠죠?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런 해커 집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혀왔고요. 정식적인 자료만 축적해 나간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속 철도 개발 프로젝트라든지 감염병 연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많이 가져갔었고요. 또한 방어막이 상당히 좀 견고해지면서 자체적인 힘 가지고 불가능하니까 해외 해커라고 하는 APT5라는 해커와 연계해서 개발조, 침투조, 공격조로 나눠서 서방 국가의 방산 기업, 항공 우주 기업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비밀리에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물론 아니라고는 하겠지만. 네,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해커와 관련해서 방어를 위한 방어벽 연구라든지 이런 막는 것은 상당히 두고 있는데 이처럼 해커 부대를 운영하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군과 그리고 국가안전부라는 조직을 통해서 운영을 하지는 않는데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란 같은 경우는 이런 조직을 두고 실질적으로 서방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는 4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경계령을 좀 발동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 공장 부대가 나라에서 직접 개입이 돼 있는 건가요? 나라가 개입이? 네, 아무래도 예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신들은 좀 이거와 관련해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이나 영국, 일본 쪽에서는 집중적으로 그동안에 공격을 받아왔고 여기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자료까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군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 인터넷 공장 부대에 대해서 자료를 점점 더
쌓아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중국 해커들은 이 서방 국가의 인터넷에 이렇게 침투를 해서 개인 정보를 빼내가고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뭐 이런 것들만 하나요? 어떤 또 다른 데 이용을 하나요? 네, 아무래도 뭐 예금을 비롯해서 금융 정보, 개인 정보까지도 전부 가져가면서 그 해커 부대들 같은 경우는 이를 또 중국 기업들한테 팔기도 하는데요. 뭐 대표적인 사례가 틱톡입니다. 뭐 연예인들의 홍보 수단으로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청소년층들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틱톡에서 글자를 입력할 때마다 그 내용을 다른 기기로 가져가서 내 소중한 정보가 몰래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를 밝혀낸 사람이 애플 직원인데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다른 3자 앱이 이용자의 클리퍼들이 접근할 때마다 알려주는 그 보안 기능이 깔려 있습니다. 애플 직원이 틱톡을 사용하다 이런 웹이 뜨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려주면서 전세가 경약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틱톡 유명한 중국 앱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정보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그 중국 앱만 하더라도 70여 종이 넘는데요. 네. 주로 영어라든지 한글로 되어 있어서 중국 앱인지도 모르고 사용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틱톡 외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앱이 대표적으로 카메라 보정 앱인데요. 네. 뉴라이크라든지 뷰티 플러스, 포토 원더 그리고 원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 내 사진과 또 내가 움직이는 동선, 활동 시간, 친구 정보까지도 모두 중국에서 수집이 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만드는 유명한 웹이죠. JP 브로더스가 만든 캔디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를 도용을 해서 짝퉁 앱까지 만들면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휴대폰에 보안 앱이라든지 또한 그 스캔 앱 같은 경우에 캡스캔이라고 스캐너가 있는데 학생이나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 계약서라든지 통장, 여권, 신분증, 명함, 카드의 앞뒤 사진까지 모두 스캔해서 다른 친구에게 보내주기도 하는데요. 이 정보들이 고스란히 중국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믿고 쓰는 웹이긴 하지만 다 중국 웹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네. 반드시 내 폰에서 이런 웹들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좀 지우고 또 지워야지만 예방 차원에서 내 폰이 안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플 중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의 정보도 지금 다 넘어갔다고 하니까 불안하기도 한데 이렇게 다 넘어가는 거라면 나라에서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건 없는 건가 봐요? 네, 틱톡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많은 정보를 한국에서 긁어다가 중국으로 가져갔는데요. 네. 우리나라 쪽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제재는 2억 원이 안 되는 벌금 정도 부과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내 소중한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100만 회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경제적 비용을 비교해 보면 2억이 안 되는 벌금을 가지고는 상당히 약한 것은 아닌가 보여지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뭐 보안 앱이라든지 스캔 앱 같은 경우에도 우후죽 성격으로 계속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 앱 다운받지 말아라,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군요. 근데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사이버 공격 주요 피해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주요 해커들 같은 경우에 또 미국 정부나 서방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의 정보가 흘러갔고 그 내용이 어디까지 흘러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 해커들한테도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한 해커들이 우리 기관망에 침투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안 업체들이 일정한 특이한 지문을 묻혀서 이를 좀 해커가 가져가는 거를 확인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진짜 해커들의 실력들이 중국보다 상당히 뛰어난데요. 이를 통해서 중국에 역침투하는 이런 사례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침투를 당하면 그걸 다시 이용해서 또다시 중국에 침투하는 방법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비를 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이 무역과 기술을 이제 넘어서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발표했고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지금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앵글로색슨의 그 정보 동맹국인 5GI죠. 그러니까 뭐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까지도 미국 제재에 동참하고 있고요. 네. 일본뿐만 아니라 나토국 회원들까지도 중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추가 조치를 현재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중국에 맞서서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이버 안보 동맹을 만들 예정인데요. 뭐 자유롭고 공정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서 중국을 아예 배제시키겠다는 겁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제재를 당하면은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사이버와 관련해서 양국 간의 그 무역 분쟁으로 확산될 소지도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지금 가담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네. 만약에 미국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든지 그리고 공동 전선에 참여를 요구할 때 만약에 여기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뭐 친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사이버 전쟁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지난주에 발표된 중국의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8.1%를 밑돌았어요. 세계 경기 선행 지표로 알려진 이 6월 제조업 PMI도 50.9로 4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 이게 경계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하던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중국의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다양한 그 경기 부양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7월 달에 지준율도 낮췄지만 4분기에 추가 지준율도 낮출 수가 있고요. 대출 우대 금리를 통해서 금융 완화도 할 수가 있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그 전자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정책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보조금 주는 정책들을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올해 전체적으로는 실질 GDP 성장률은 8.5%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2022년 내년이죠. 이 시진핑 3기 임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해서는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 잠재 성장률이 5%를 넘는 한 6%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소비는 계속 회복이 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 주도의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뭐 중국의 수출이라든지 뭐 산업 생산 그리고 뭐 투자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네. 뭐 고용이나 소득 환경도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한 전 세계적인 그 흐름이지만 뭐 중국도 뭐 코로나에서 네.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복소 소비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뭐 그 다양한 그 가전이나 가구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확대 도입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뭐 소비와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 중국 경제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회복 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 4차 대유행 때문에 다시 또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잖아요. 중국도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경기 전망이 좀 달라질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아주 그 단호하게 네. 지역을 봉쇄한다든지 또 14억 명이 넘게 백신 접종을 좀 받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뭐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위기는 찾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문제는 최근 들어와서 한 일주일 사이에 뭐 베이징이나 허난성, 광동성 같은 경우는 폭우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뭐 정조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그 위탁 생산 기지가 있는데 대규모 홍수로 인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애플 제품과 관련된 스마트폰이 물에 잠기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 지하 상가까지 지금 홍수에 잠기면서 아무래도 이런 피해가 있는데 이런 피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제품, 플라스틱 제품, 또 가전 제품이 또 수출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 우리나라 수출 경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 7월달 들어서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무려 32% 증가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출은 우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의 경기가 점점 살아날수록 우리의 도움도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자연 환경, 자연 재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나라에게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는 1부는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음료를 주문할 때 개인컵을 사용하는 것처럼 음식을 포장할 땐 다회용기를 사용해보세요. 일회용품은 줄이고 환경은 아끼고. 오늘부터 함께 용기 내볼까요? 용기 내 용기, 맛있는 걸 담아갈 때 용기 내 용기, 식당에서 카페에서 용기 내 용기, 어디서든 언제든지 용기 내 용기. 애정한다 착한 용기. 애착 용기와 함께 깨끗한 지구로 역주행해요. 공익광고 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죠. 엄태양 봉화군수의 4차 공판이 오늘 오후에 열렸습니다. 현재 봉화군 농민회는 봉화군수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봉화군 농민회 김현희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희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농민회에서는 군청 앞에서 천막 농성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천막 농성은 네. 이제 저희가 지금은 중단한 상태고요. 다들 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네.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요즘은 이제 재판 방청하면서 네. 지금 계속 그 사퇴 요구하는 저기 네네.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각 퇴진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안 그래도 지금 뭐 군청 주차장에서 원래 천막 농성을 돌입했었잖아요. 날이 예, 이렇게 예. 더운데 괜찮으실까 하고 여쭤봤던 거고요. 예. 지금 봉화군 농민회에서 봉화군수 사퇴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신데 먼저 이 사퇴 요구하는 이유부터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봉화군수는 뇌물수수, 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 중에 있고 오늘 또 지금 4차 공판 방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현재. 네. 예. 그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또 군수로부터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가 유죄 선고도 받았고 또 업무 배임 혐의로 공무원 2명이 벌금형도 받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기폭제가 된 게 작년에 환경미화원 젊은 분 한 분이 네. 그 노조 가입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과 노조 탄압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업체 그 봉화환경서비스로부터도 또 뇌물을 받았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희가 이거는 봉화 군민으로서 실망을 넘어 너무나 화가 나서 네. 저희가 이제 계속 농성을 하고 천막 농성을 했는데 그 가운데도 여러 가지 뭐 그 엄태양 군수 일가의 태양광 관련된 비리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네. 있고 지금 계속 재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재판
준비하느라 바쁜 네. 군수가 군정을 제대로 살필 것이며 그 국민으로서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런 사람이 아직도 군수로 있다는 게. 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수술죄를 인정하고 그 사퇴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군수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 건넨 건설업자가 뭐 유죄를 받기도 했고 배임 업무상 배임 예. 혐의도 있고요. 또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또 뇌물을 받은 사실, 또 가족들의 태양광 발전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어서 정말 밝혀져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지금 4차 공판은 그럼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죠? 예, 지금 2시 반부터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지금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이제 다른 분들은 들어가서 방청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인터뷰 때문에 잠깐 나온 상태예요. 아, 그럼 4차 공판 지금 보다가 나오신 거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글쎄 오늘 재판은 주로 이제 태양광 건설 그 과정에서 뇌물수수 네. 관련된 심리를 지금 하는 재판인데 네. 지금 뭐 정인 한 사람 두고도 지금 거의 막 3시간째 서로 공방을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 정인의 어떤 답변이 전혀 신빙성이 네. 없고 앞뒤도 안 맞고 진실성이 거의 없어서 글쎄 저희가 재판만을 그냥 그 일반인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제 뭐 엄태한 군수 쪽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판결이 나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봐도 좀 답답한 그런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네. 지금 사퇴 요구에 대해서 그러면 엄태양 봉화 군수는 어떤 반응인가요? 지금 입장을 따로 냈나요? 반응은 공식적인 반응도 전혀 없고요. 네.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사이가 뭐 금사라고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뭐 재판에는 자신이 있다. 그러면 뭐 죄는 있어도 재판에는 자신이 있다는 건지 정말 너무 한심스럽죠. 그러면서 오히려 뭐 자신이 공공연하게 뭐 뇌물수수, 특혜비리, 뭐 일감 몰아주기 이런 직급 남용의 사건들이 뭐 무수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공무원들 시켜서 주변 사람들 회유하고 그리고 저희 농민회 측에도 뭔가를 자꾸 제시하면서 이제 회유만 하려고 하니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죠. 저희들을 어떻게 회유한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뭔가 계속 덮으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한 현실이죠. 봉화 군수가 주변 사람에게 재판에는 자신 있다 이런 말을 또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재판에는 자신이 있다. 이 말이 저희는 들었을 때 정말 이게 뭔가 그 재판에는 자신이 있다는 거는 죄는 있어도 재판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아나무인한 태도인 것 같아서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억울하다, 나는 결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재판에는 자신 있다는 말이 참 어떤 의도로 한 말인지 궁금해지고요. 근데 농민회까지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회유가 들어왔었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거를 넘어서서 뭐 농민에게 어떤 그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줄 테니 뭐 입찰에 응해봐라. 그 입찰의 조건을 우리한테 뭐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직권남용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시점에 그런 걸 들고 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어쨌거나 저는 사무국장의 입장에서 이제 그걸 받고 어쨌거나 임원들하고 이제 내놓으니까 다들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도대체 농민을 어떻게 알고 이런 거를 보냈냐. 이거는 뭐 당연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절을 했지요. 이게 문제가 지금 뭐 이렇게 경제적인 어느 정도 이득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회유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인 건데요. 근데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봉화군 의회에서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용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계속 농성을 하면서 봉화군 의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도 몇몇 의원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조금 뭐 변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전혀 수수방관이고 얼굴도 내밀질 않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군 의회의 무능함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렇게 공범 의식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기들이 그런 공범이 아니라면 네. 제대로 좀 역할을 해주기를 정말 강력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네.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봉화군 의회인데 이렇게 조용하다면 뭔가 공범이 아니고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그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네. 자꾸 들게 하는 거죠.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가. 네. 이런 데서 하다못해 우리는 일반인이지만 군의니까 공식적인 뭐 군수의 어떤 입장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전혀 뭐 네. 이런 방구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표시를 하지 않는 거죠. 지금 근데 이렇게 봉화 군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또 민선 7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재판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예, 사업을 예. 추진하는 게 맞을까 싶어요. 바로 이 봉화군의 300억 원 규모의 관광 사업인데 뭐 전망타워의 짚라인 세계 최장길이 출렁다리 건설까지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예,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구체적인 거는 이런 것들을 진짜 군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통과하지 못하게 네. 꼼꼼하게 살피고 막아야 되는 일인데 지금 경관타워 조성 같은 경우도 실제로 너무나 현실성이 없다. 네. 거기 뭐 아무런 인프라도 조성되지 않은 곳에서 그 시내가 그렇게 넓지 않은 거기에 뭐 내성 타워를 세우고 뭐 최대 현수교를 세운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도대체 왜 이런 걸 밀어붙이기 식으로 저희가 볼 때는 1년 안에도 되기도 어려운 사업인데 네.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뭐 정말로 정말 자기 또 군수를 꿈꾸는 건지 아니면 뭔가 누군가에게 뭔가 이득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저희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반대 여론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많은 여론이 있고 실제로 봉화군에 그 산재된 여러 가지 일들 뭐 사실은 그 봉화군에는 자연 조건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그런 전망타워가 없더라도 청량산도 있고 국립대관 수목원도 있고 정말 지역 곳곳에 아름다운 어떤 아름다운 곳이 너무나 네네. 많은 곳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행복해야 되고 농민들이 제대로 농사 짓고 잘 살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도 그런 어떤 보여주기식 사업에 밀어붙이는 게 어떤 의도가 있나 저희는 이제 계속 의심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 봉화군에는 뭐 고질적인 문제, 영풍 재련소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도 또 백두대간을 가로질러서 고압선이 네.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주민들은 그런 어떤 자연을 훼손하고 훼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한다니까 지역 주민들은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봉화군은 이 자연 그대로의 그 청정 봉화가 가장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라는 네. 저희들은 그게 자부심이지 그 내성타워 뭐 이런 거 세워가지고 네. 하는 게 그 국민의 자긍심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쨌거나 그 재판의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네. 이런 사업들이 좀 멈출 수 있고 정말 밀어붙이기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뭔가 네. 결과가 나고 본인이 양심이 있으면 뭐 자진 사퇴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좀 정말 예산 낭비고 그리고 정말로 해야 된다면 주민의 의사를 물어보고 네.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네. 않겠어요. 네. 그죠? 예. 지금 뭐 전망타워 봉화의 상징물로 만들어서 랜드마크 하겠다라는 건데 랜드마크는 청정 봉화지 이런 뭐 세계 최장길이 출렁다리 이런 게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요. 꼭 설치를 해야 된다면 주민 의견을 다 들어보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그럼 시간 관계상 끝으로 이 엄태양 봉화군수 이렇게 해야 된다 요구하는 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끝으로 저희 지금 농민들은 봄부터 뭐 냉해 피해, 잦은 비,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농사도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역에는 인구도 줄고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예산 낭비식 무리한 사업을 중단하고 엄태환 군수는 자진 사퇴하고 이러한 뇌물수수나 재판에 대한 그 재판들이 신속히 진행돼서 정말 저희가 이 바쁜 시기에 집회나 농성 이런 뭐 재판 당첨 이런 집단 행위로 정말 생활을 소모하지 않게 네.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고요. 예, 그래서 좀 정말 공정하게 재판이 좀 제대로 네. 돼서 판결이 났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재판 예. 결과가 나오면요. 또 그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봉화군 농민회 김현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배종찬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영찬입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죠? 아유,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안동도 많이 더우시죠? 네, 이제 장마도 끝나가지고 폭염이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네. 모두 다 이렇게 수분 보충 잘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국민들 폭염으로 힘든데 여야 정치판도 시끌시끌합니다. 네. 먼저 차기 대권 구도로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대선 후보 지지율 살펴볼까요? 네, 너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이후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전국적인 행보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지율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조사 결과만 보시지 말고 여러 조사 결과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네. 판단됩니다. 오늘은 리얼미터 리얼미터가 JTBC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7일, 18일 실시한 조사 결과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자, 길을 쫑긋 세워주십시오. 이재명 23.8%, 윤석열 22%, 이낙연 20.1%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은 양강구도가 아니라 3파전이 되는 네. 양상으로 변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엄청나네요. 네, 이른바 여호양이다. 여성 네. 그리고 또 호남, 여호양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여성과 호남 물론 이제 경선 때의 영향이겠죠.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 양입니다.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와 가상 대결을 붙였는데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단어가 새로 나올까 했는데 여호양이네요. 네. 네. 지금 여당은 그러면 이재명과 이낙연 이 두 후보가 양강구도가 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보다는 더 앞서가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만큼 대선 후보 지지율도 너무 뜨겁습니다. 폭염 따라서 뜨거워할 정도로 네. 격동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사 방법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더 높은 결과도 있긴 하지만 추세로 본다면은 이재명 대 이낙연 대 이재명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낙연 후보가 여호양 그러니까 여성들로부터 표를 더 얻고 호남에서 지지를 견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 윤석열 또 이낙연 대 윤석열 다 경쟁력이 있는 결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낙연도 가능성이 있겠네라면서 본경선까지 더 지켜보자라는 지지층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강구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날씨도 더운데 두 후보 측 간의 대결 구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군필 원팀 포스트 논란도 있었고 이재명 지사의 또 장애죠. 팔이 굽어 있는 사진 논란도 있었고 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비방하는 또 대화방 파장까지 일어날 정도로 두 후보 간의 격돌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선이 연기되고 이제 경선 일정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결과는 알 수 없어지는 그런 네. 상황이 되고 있는데 여야 후보 간 가상 대결도 펼쳤죠? 네. 이번 조사에서는 양자 대결, 1대1 가상 대결, 윤석열 대 이재명, 윤석열 대 이낙연 결과인데요. 한 두 가지를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제 대구를 방문했었죠. 윤석열 후보. 근데 최근 활발한 행보 또 활발한 적극적인 발언과는 다르게 최근에 가상 양자 대결 여야 간에 윤석열 후보 대 두 명의 이 여권 후보죠. 이재명 또 이낙연 이렇게 대결을 붙여보면 윤석열 후보가 좀 주춤합니다. 그러니까 중도층과 MZ세대의 지지율이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진단과 분석이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는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가상 대결 경쟁력이 상당했는데 이낙연 대 윤석열도 이낙연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거의 팽팽하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가상 본선 경쟁력도 상당히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상 대결 1대1로 했을 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낮다고 나왔잖아요. 네. 후보 지지율도 지금 점점 주춤하는 추세고 MZ세대가 빠진 것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청, 이른바 반문 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지지 기반을 쌓아왔던 윤석열 후보인데 어제 이제 대구 방문하면서 조금 정교한 발언을 하고 대구와 또 경북에서의 K-방역 이 극복 의지를 좀 더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더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지역에서 같았다면 밀란이 발생했을 때 이게 다른 지역이나 이른바 중도층이나 MZ세대에게는 또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부정적인 또 자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윤석열 후보 대외 활동이 지지율에도 보탬이 된다라는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입니다. 대입호 그러니까 대권 비전은 언제 나올지 그다음에 입당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언제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줄지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의혹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기도 하고 해명이 안 되거든요. 말 그대로 중도층 지지율이 참 좋았던 윤석열 후보 한두 달 전에는 근데 최근 들어서 중도층이 흔들리고 있다. 응답하라 중도층입니다. 응답하라 중도층. 네.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후보 얘기하면 항상 같이 나오고 있는데 낮은 인지도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뽑혔었잖아요. 네. 최근에는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추세인데 유력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유력 후보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자리 지지율이 되거든요. 지금도 여야 이 후보들 지지율을 보면은 적어도 15% 이상이 되어야 유력 대선 후보로 평가받을 수 있는데 그런 후보가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유력 후보로 평가받으려면 적어도 8월 중순 한 달 내에는 두 자릿수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지율이 적어도 한 15%는 가야 될 거고요. 역시 대선 후보는 지역 기반, 세대 기반, 또 이념 기반입니다. 근데 지역에서 지금 TK 지지율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자신의 고향이고 출생 지역인 PK 지지율이 아직 주춤하다. 네. 얼마나 인지도를 높여서 PK 지지율이 나올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K 지지율만큼 PK 지지율도 좀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네요. 또 스포츠 얘기를 좀 해보면 도쿄올림픽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선수하고 대회 관계자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빅데이터로 도쿄올림픽 관련 민심도 나왔죠. 그러니까 역대 이렇게 무관심한 올림픽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강지혜 앵커께서도 무슨 경기가 며칠 날 있을까 이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도쿄올림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MBC와 함께 해주시면 좋은데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시면 좋은데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 빅데이터 분석 도구로 얼마나 언급량이 나오고 있는지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포털 사이트나 뉴스, 블로그 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봤더니 언급량이 정말 처참할 정도로 나오고 있다가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도구에서 분석해서 언급량이 많이 나오는 것이 치킨이거든요. 치킨. 네, 치킨. 치맥, 치킨인데 네. 치킨보다도 훨씬 언급량이 적게 나오다가 이제 개막을 23일이지 않습니까? 임박한 이 시점에야 이제 조금씩 치킨하고 가까워지는 그 정도의 언급량이고요. 특히 이제 이 감성 분석,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냐인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전격 일본을 방문하려고 했다가 취소되고 무산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60%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논란이 되다, 그 다음에 불매운동, 또 장애, 또 반대하다, 우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적어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환영받고 있지 못하는 도쿄올림픽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청취 또 안동 MBC 청취하시면서 시청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선수들에게는 열렬하게 격렬하게 범 내려온다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빅데이터로 봐도 도쿄올림픽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